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야 공식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매주 대선판이 정신이 없습니다. 요동을 칩니다. 참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예, 국민의힘은 어제 우리 후보가 윤 후보가 인천 가서 인천 상륙 작전에 대반격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야말로 지금 뭐 거의 제가 마산 지역에 마산 방어 전투로 대한민국을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만 마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예,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멸공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랑 관계없죠. 관계없어요? 그럼 그만하라고 하세요. 누가 그만합니까? 나 근데 그것도 상당히 그거야 정용진 부회장이 한 이야기고. 아니 정치권에서 말이에요. 정치권에서 누가 합니까? 우리 현역 의원들이 합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하는 걸 다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정치권에 북한이 저렇게 전략 핵 미사일 쏘아대는데 아무런 정치권에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아니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죠 하는데 우리 정부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자꾸 하는데 이 정부 여당 책임도 크고 우리 야당도 지금 이런 문제에 좀 더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멸공이라는 단어가 언제쯤 멸공 단어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멸콩이라 했죠. 멸치와 콩. 멸공이 아니고 멸콩이군요. 아니 멸콩. 이건 제가 볼 때 그 안 되는 거를 정영진 회장 부회장 주가도 떨어졌다는데 놔둡시다. 이제 그건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런 어떤 멸공 인증 이런 것들은 철저한 색깔론에 이제 의존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안보 불안 심리를 이제 자극해서 안보 불안이 아니라 실제로 안보가 불안합니다. 예, 이런 문제에서 좀 경각심 가져야죠. 그래서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최영두 의원님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정말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한국의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제정치 흐름을 좀 알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제 정치인은 자기가 표현한 거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해석되느냐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자기의 의도가 아니라 국민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중요한 건데 결국 윤석열 후보의 멸공이라고 하는 인증샷 자체가 윤석열 후보의 시대관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북관계 예를 들어서 냉전 시대에서의 유효한 논리는 결국 멸공 아니었습니까? 탈냉전 이후에 어떤 시대 상황이 이제 바뀌었고 지금 21세기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하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데 지금 70년대 80년대의 멸공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 대통령 후보의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보면은 일단 막 더 씌워놓고 그냥 예. 무조건 그렇게 했다고 우기고 그랬지 않냐고 또 우기고 이런 식인데 이런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날 모멘텀은 정용진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주말에 장 보는 거. 그렇죠. 예, 그 얼마나 좋은 저겁니까. 다음에 그걸 좋아하는 음식이 멸치와 콩이다. 그게 이제 조금 멸공이 곁들여 가지고 조금 무슨 그 모멘텀을 차용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후보가 아니 더 씌워가지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장 보는 남자라는 이미지를 연출했고 멸치콩 좋아하고 두부도 좋아하고 계란도 좋아한다 얘기했던 것이고 그걸로 이제 향을 속으로 다가가려고 했던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거는 정용진 부회장이랑 논쟁하시고 아니 정용진 부회장하고 할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댓글 인증을 한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랬어요? 네. 아니 하지 않은 거를 민주당 사람들은 무슨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전부 옛날에 보면 다 거짓말 갖고 선거 치는 거 아닙니까? 마트에서 의혹 아닌 거 멸치와 콩 산 건 사실이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 멸치콩 산 건 사실이잖아요. 멸치콩 사면 안 됩니까? 나도 멸치콩 사는데. 근데 멸치콩을 내야 되는데 조림용 멸치를 샀다면서요. 지금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안보리가 넘어가자고요. 그런데 또 미세먼지 봅시다. 미세먼지. 이 정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한중간에 미세먼지 협의 한 번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을 합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얘기하니까 했다고 덤태기 씌워가지고 의혹이다 부정이다 그러지 말고. 아니 최 의원님 그거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이미지 정치한 거죠. 장 보러 가면서 그럼요. 멸치와 콩 샀는데
얼떨결에 샀는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샀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멸공이라고 하는 인식을 좀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민주당이 자꾸 더 아니죠, 씌우려고 하는 아니죠. 것이고 그건 분명히 장보는 남자다는 거죠. 의도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죠. 멸공 얘기는 의도가 넘어가죠. 있었죠. 네, 의도는 있죠. 그거는 좀 우연이라고 그냥 네, 넘어가긴 변명도 좀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0119님께서 최 의원님 질문합니다. 선제 타격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선제 타격할 권한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우리나라가 선제 타격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능력이 있냐고요? 권한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능력이 있냐고 아니, 물어봤습니다. 지금 예. 문제는 이게요. 네. 그 무슨 뭐 점령군 가지고서 아직도 점령군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한미 연합 작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발동시키기 위한 굉장히 정교한 체제입니다. 네. 그 뭐 그냥 그러면 막 아무 때나 쏩니까? 정확하게 정말 선제 타결 첩보 위성을 통해서 타격 지점을 찾아야 되고 그를 위해서 아니 미국도 같이 생각을 해야죠. 지금 미사일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 것들을 서로 큰 동맹 간의 안보 전략적 이익 없이 마음대로 합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전자권 문제고 지금 전자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전자권 문제도 이것도 전시작전권과 오늘 또 윤석열 그렇죠. 후보가 예, 예. 선제 타격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질문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단연한 의도로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미사일 그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게 우리가 뭐 동족이기 때문에 봐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더 큰 위협은 동족한테 이런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니, 예,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 통수권자가 되면은 어떤 경우는 단호하게 이거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예. 예전에 그 경선 과정에서 아마 홍준표 의원이 물어봤나 그럴 겁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이런 전시작전적 환수라든가 북한 위협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미국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마 윤석열 후보가. 미국과 한미 간의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라는 게 긴밀한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거죠.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윤석열 후보가 전신작전권 환수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도 물어보겠습니다. 무조건 던지듯이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선제 타격 그냥 얘기하고 그냥 끝내는 겁니까? 선제 타격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이 남북 간의 긴장관계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영두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서 냉전 시기에서 탈냉전을 넘어가는 시기에 미국에서 전시작전권 줄이려고 하는 법안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넌 원어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나라가 제대로 받지도 못했던 나라입니다. 아이고, 참. 실제 그래서 말을 군사 그냥 그렇게 주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 환수가 있어야 군사 작전권이고 군사 주권이 있는 겁니다. 아무 관계 군사 없는 겁니다. 주권이 없는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군사 주권이 왜 없어요 우리가?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전시작전권에 대한 군사작전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군사 주권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아니. 북한의 핵 억지력 이런 것들은 한미 연합 자산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통해서 이용되기 때문에 미국도 그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선제 타격을 했을 경우에 한미 우리가 전략 독단적으로 할 핵심. 수가 있는 게 있지가 않죠. 지금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전시작전권 관련된 부분이 미국이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 8548님께서 예, 예. 그러면요. 네네.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으면 네. 선제 타격할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그냥 던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그런데 아니지 이제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한번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텐데 그 유명한 빌 클린턴 시절에 그 북한과 했던 빌 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페리 프로세스라는 게 네. 아마 유명한 미국 그 북한 미사일 위기와 관련된 유명한 그 협정입니다. 페리 프로세스. 그 빌 페리 국방장관이 북한 가서 해가지고 페리 프로세스. 그 북한은 핵미사일 쏘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평화적으로 뭘 제공해주겠다는 게 이제 페리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그분이요 북한이 자꾸 도발을 하니까 어떤 얘기냐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아니 당신 우리 한국의 친구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위험한 이야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그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정교한 말하자면 군사적 외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타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당신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도발하면은 우리는 국지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국제법적으로도 허용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한 거죠. 그래서 결국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압박을 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문제가 이게 뭐 게임입니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 그 예전에 그 다만 지금 아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나 우리 군이나 민주당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밥 우드워드가 쓴 책이 있어요. 부시는 전쟁 중이라는 책 아마 알고 계실 텐데 9.11 테러 이후에
그 부시 정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지 부시죠. 조지 부시가 프리엠프티브, 프리벤티브 예방적 선제적 타격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외교 정책을 내세웠죠. 군사 안보 정책을 내세웠던 겁니다. 지금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전쟁 중이라고 하는 모토를 내는 거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미 위험 신호만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불안정 요소, 전쟁용 요소를 가속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윤석열 후보가 선언한 겁니다. 이 자체가. 아이고 참 평화 공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평화 공존은 북한이 도발하면은 딱 전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정말 평화 공존에 확고한 대비책이지. 아니 그 전비 태세를 갖추기 머리를 위해서 갖다가 사막에 파묻고 있는 타조처럼 모른 체 하면 됩니까 그걸. 군사 안보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제 타격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이걸 부시 행정부 정책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시 조언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부시 행정부가 육자회담 해가지고 미국 통해 토론 시작됩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정책 가지고 노무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지난번 자, 10주기도 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자, 윤 후보와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갈등은 이제 뭐 봉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윤 후보가 계속해서 좀 이준석 스타일로 지금 계속 뭘 던지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딱 던지고 뭐 군 장병 200만 원 던지고 다른 것도 던지고 선제 타격 던지는 것 같은데 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잘 생각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까? 던지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제 조율된 뭐 조율돼서 던지겠죠. 네. 왜냐하면 자 여성가족부 문제는 한 번 다음에 우리 정부 개편에서 민주당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은 여성가족부가요 권한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산도 매우 작고요. 매우 작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왜냐 그냥 정치적 의미 때문에 둔 건데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은 여성가족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얼마 전에 민주당 중진 한 분이 어디 나오셔가지고 여성가족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왜? 모든 권한이 사실 다른 정부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가족 문제, 노인 문제, 여성 문제 하고 있는데 자 여성가족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여성의 인권을 정말 성폭력이라든가 다음에 어떤 공직사회에서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확실한 인권을 내세워주는 것 여성을 정말 안전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인데 그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G7 국가라든가 OECD 국가 중에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의 부처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캐나다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랑 다르고요. 좀 비슷한 이름은 있지만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름 깁니다. 가족, 청소년, 노인, 여성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완전히 드리면. 그래서 이건 정부 개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가족의 어떤 그 가족이라는 가치를 지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복합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좀 정밀한 이제는 그 부처 개편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행정제도 개편 이거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렇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영두 의원처럼 이렇게 좀 이런 필요가 있고 이런 요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7글자를 던집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조율했다고 하는데 조율이 안 됐다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조율이 안 됐다라는 거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그냥 던져요. 뭘 던지냐면 최저임금제 폐지하겠다고 던졌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재검토하겠다고 얘기했고.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겠다습니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한번 팩트 확인해 보십시오. 종부세 폐지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전면 재검토해 보겠다 얘기했고. 지금 여가부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가부 폐지 일단 툭 던졌다가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 폐지에 안을 냈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가부 폐지를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 조직을 개편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큰 그림화에서 여가부는 어떻게 가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여가부를 단순하게 폐지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그다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집권하면 이제 하나하나 해야 되겠다.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가부 폐지하겠다면 그 대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대안을 얘기하라니까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못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뭘 못해요. 다 우리 땅에서.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를 만들어서 아니면 그 부서의 역할을 다른 조정을 해서 타 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이것까지 다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정보 조직 개편에 대한 그림을 나와야 동시에 됩니다. 얘기하시는 거 모두 듣고 싶어요. 서라운드 입체 음량 같은데 이어폰 2개 사용해야 될까요? 유정민 씨가 그랬고요. 아니, 저도 얘기한 다음에 얘기해 주시면. 5474님 여성가족부 이름 써야 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윤 후보님이
지금 계속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책도 계속 이제 얘기하기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정책의 배경 그리고 왜 필요하다는 취지 이런 걸 좀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네. 그동안 그것을 좀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네. 말을 억제하고 이랬던 것인데 이 문제에 어떤 물꼬를 트는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 자 여성가족부 그렇게 해가지고 누굽니까 박은순 고 박은순 시장 또 뭐 부산 시장 성폭력 나가지 했을 때 여성가족부 역할은 뭐였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사적 피해자인 할머니들 그 도와주라고 기금 모으고 그 기금 가지고 했을 때 그 횡령한 사람이 뻔히 있는데 그 사람들 그 회수하거나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여성가족부가 특히나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그 여성 친구, 여자 친구의 그 가족과 잔인하게 살해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과정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해서 뭘 했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렇게 잔인하게 여자 친구와 가족들을 살해한 조카를 변호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 정말 정신 차려야죠. 이제 이번에도 이제 이 얘기를 좀 꼭 드려야 되고 싶은 게 윤석열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놨을 경우에 이제 배경 취지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책팀이 있고요. 이제 후보 중심에 후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정책이 있고 그 정책에 대한 설명인 공보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일괄적으로 같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금 흐름을 보면 메시지 하나 툭 던져두고 국민이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냥 상상하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발표가 있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언론인들 기자들 앞에 나타나서 이 정책을 왜 폐지하겠는지 그러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건지를 백브리핑을 통해서든 기자회견을 통해서든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이 없고 이제 토론하시겠죠. 내가 폐지하니까 상상해라 이렇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토론하시겠죠. 토론하신다고 했으니까. 예. 토론 자주 하시겠다고 3번으로는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무협의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건. 그래요? 실무협의 안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실무협의를 했는데요? 아니 그 토론 실무협의가 열렸는데 어디서 주최 토론 실무협의를 했는 거예요? KBS에서 했어요. KBS 했대. 네. 예. 하겠죠. 이제 하겠죠. 네. 아니 좀 실무회에도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주제도 얘기하시고. 최영두 의원님께서 좀 잘하라고 이렇게 코치를 해주실 아니 테니까. 못하는 것처럼 기정사 주려고 하십니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네. 더 잘해야죠. 네네. 예, 그동안 못한 걸 또 많이 했어요. 오늘 오후에 한병도 추경호 두 수석 원내 부대표가 회동을 했습니다. 대장동 특검 논의할 예정인데 이제 좀 특검으로 갑니까? 대장동 문제는 이제 해결됩니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무슨 심각한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이 어제 화천대유 재판에서 대주주 김만배 변호인이 이거 이재명 시장이 시켜서 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진술했어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자기 혼자 지금 다 뒤집어서게 생겼으니까 이 책임이 내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제 변론 전략이죠. 전략을 했는데 그걸 신문에 썼다고 그 전 부장 언론중재위원회 선관위에 지금 뭐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핵심 정인들 정진상인가요? 정진성인가 뭐 그 핵심 실체 이 사람 소환에도 응하고 있잖아요. 이게 검찰이면 이게 수사입니까? 네. 이재명 시장이 시켜서 한 거다 이렇게는 안 했고요. 네. 지침이었다. 좀 언급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그 어제 재판에서 김만배 씨 변호인이 그 후보 이제 언급한 내용은 이거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방침이 안정적 이익 확보였다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것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맥락은 설명 없이 한 단어를 가지고 그 국민의힘에서 몸통이 어떻고 뭐 어떻다 얘기식으로 지금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고 제대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아무튼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좀 검찰 조사가 좀 부족하고 특검으로 가자는 터무니없죠. 예. 특검으로 가자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어요.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특검 가자 하는데 왜 못 갑니까? 아니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계속 하고 있고요. 원내수석하고 상정을 안 하잖아요. 원내대표 이제 만나는데 지금 이 얘기는 계속 공전된 얘기가 뭐냐면 저쪽에서는 특검을 이재명 특검 하나로 지금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겟팅해서 가자고 하는 건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시키고 또 화천대유의 장본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사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사게 됐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조사합시다. 그래. 또 50억 클럽과 관련된 부분도 조사해야 되는 50억 거고. 50억 조사 다 해야지 그러면. 시드머니 했던 부분 키넨 파트너스의 돈이 왜 들어왔는지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궁금한데 빨리 조사해야지. 그래서 왜 그걸 성역 안 합니까? 없이 지체 없이 또
그러니까 왜 조건 법안 없이 상정을 안 하자. 해주냐고. 이 얘기를 법안 우리가 상정을. 늘 얘기하는 건데 법안 상정을 왜 안 지금 해주냐고. 특검법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 관련된 부분은 다 빼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건 그거야 상당히 상정해가지고 민주당도 특검 법안 내어서 원래 대체 토론해서 그래서 합의해서 그동안의 하는 특검은 거죠. 여야 협상 사안이었죠. 네. 예. 근데 그 법안 자체도 안 올려주니까 그리고 그 법안 자체가 각상도 의원이 발의한 거 아닙니까? 자, 지난번에도 각상도 의원 말씀드렸잖아요. 각상도를 포함해서 정식 네, 당시 알겠습니다. 의원이었고. 각상도 의원이 지금 수사 대상인데 그 법안 발의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진짜 박 의원님 참 말씀을 너무하게 하시네. 그 저 우리 국민의힘 100명 가까운 의원들이 다 발의한 것을 각상도 하면 끼어 있다고 각상도 발의만 하십니까? 각상도 의원이 주도적으로 했죠. 자, 주도적으로 알겠습니다. 다 했죠. 사사건건 참 잘 싸우십니다. 네. 오늘 왜 그러세요? 자, 자 이게 뭐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네. 이제 대선인 예, 임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거 어제 네. 재판 이게 그 뭐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 특검 안 하면은 나중에 재판 과정에 다 드러나서 이 궁지에 몰린 이 피고인들이 왜 내 책임이냐고 다 들고 나올 겁니다. 몸통은 누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특검해야죠. 그 당시 이제 화천대유 관련된 공공 개발한 부분을 민간 해야죠. 개발로 바꾸려고 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조사해 보세요. 여기-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사하고 더 특검에서 다 밝혀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들 다 네, 진실의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이 저 말싸움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 김건희 씨 소환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참 검찰이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탈탈 튼 거를 지금 후보 부인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대단히 정치로 판단한다는데 아니 투자한 사람 아니고 투자했는데 여기에 무슨 내부자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내용도 없이 후보 부인이라는 이유로 지금 해가지고 마치 무엇이 있는 듯이 이야기하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제 2009년부터 이제 12년 주가 조작 무슨 이제 주가 조작 관련된 투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주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가 조작에 담당 전주 저 돈을 얼마나 참여했던 투자했는 거예요? 선수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 경찰 뇌사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 조사를 해야 된다는 뇌사 보고가 있었지만 검찰이 무마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 관련된 의혹이 계속 나왔던 거고요. 제가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질의를 좀 했어요. 예. 김건희 씨 관련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다라는 건데 네.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다. 첫 번째는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적 과정에서의 김건희 씨 소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 소환이 오히려 김건희 씨를 면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무마용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면밀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철저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아이고 했던 이거 건데요. 저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하고 그전에 조국 장관 할 때 다 틀라고 탈탈탈 틀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와서 또 부르고 억지 수사하는데 정말 나중에 이러다 정말 진짜 주가 무슨 조작에서 당할지 5명은 이미 이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튼 선거 목전에 부르는 거는 조금 정치적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과유불급이라 검찰이 해가지고 조금 예. 수사의 속도를 좀 냈었어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 보세요. 저 야당 의원 100명에 관한 야당 의원들 통화 내역을 우리 집사람 통화 내역까지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요? 그럼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그 최영도 의원님 그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통화 내역이 아니라 그렇지 통신 않고서야 자료 조회예요. 내 가족까지 뭐냐면 우리 가족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가족까지 아니, 우리가 다 최 의원님이 그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도 이번에 법사위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게. 내역이 아니에요, 내용. 통신 자료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의심하는 것이 아니, 우리 가족의 경우는 내 피의자에 내역을 대한 내가 아직까지 내 통신 그건 주지도 않고 있어 지금까지도. 이거예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누가 전화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조회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적사항 하나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건데 그것이 검찰이라든가 그동안의 수사에 있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아는데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이 거예요. 그동안 또 개정하자고 했던 것이 이런 겁니다. 근데 사건이 났으면은 그 시기에 조사, 검찰이나 경찰은 적어도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 시기 혹은 좀 전화 수가 많은 사람 또 그 사건의 의심스러운 시기에 전화했던 사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통째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관련 없는 사람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야당 의원들한테 무서워서 전화 못 하겠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안풍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도 일정한 그 시대의 정신이라든가 또 이번 과학기술 전문가시고 또 의사여서 최근에 코로나19에서 헌신적인 뭐 부부의 노력이라든가 또 따님이 또 백신 개발하는 과정에서 뭘 했다라든가 네, 기여를 했다고 하죠. 뭐 참 새로운 국면에 또 새로운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 이론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 윤석열 후보로도 해야 되겠는데 또 다른 대안으로 안철수 후보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철수 후보랑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조금 부진했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국민들이 다른 희망을 찾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볼 때는 어쨌거나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에 3번의 단일화 노력이 있었는데 2번은 정말 지금 안철수 후보도 인터뷰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선의로 민주당 사람들한테 한 번은 박원순 전 시장 한 번은 또 문재인 대통령 했더니 큰 실망과 분노로 돌아왔다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과 이제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느끼는 것이 많을 테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무엇보다 우리의 숙제를 해야겠죠. 양보 안 한다잖아요 이번에는. 아니 그럼요. 그러시겠죠. 그랬을 때 그러나 안철수 후보도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에 하는 것도 지금 뭐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하라고 이렇게 지금 안철수 후보 도와주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가 아무튼 뭐 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라는 국민적 여망이겠죠. 그러나 그 여망의 기본 기류는 정권 교체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는 숙제를 꾸준히 해서 네. 다시 해법을 찾겠다. 1750님 질문입니다. 정권 교체하면 정말 현재보다 나아집니까? 더 나빠질 수는 없나요? 물어봅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을 보여줘야겠죠. 국민들한테. 예, 그럼 보셔야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의 큰 흐름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속성을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어떤 속성이 바뀌는 과거에는 계급과 이념, 지역과 세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투표 성향이 바뀌었다고 하면 요즘의 투표 성향이 뭐냐면 기존 기득권 엘리트들이 그동안의 권한을 유지해왔고 자기들끼리만 리그전을 펼치고 잘 살아왔다. 그래서 일반 국민의 경고에 의한 투표 성향이 매우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이런 어떤 정치 흐름에 있어서 그러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할 거냐,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금 흐름을 볼 때는 국민의힘의 어떤 기득권에 안주한 후보인 건가, 과거 지향적 후보인 건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능한 후보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시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다음 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 강국을 이끌기 위한 어떤 리더십 면에서 얼만큼 준비가 된 후보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0643님 질문입니다. 원래 대통령 자리는 얘기해놓고 안 지키는 자리인가요? 최저임금 10,000원, 1만 원 지켰습니까? 청와대 집무실 이전 지켜졌습니까? 세월호 진실 밝혀졌습니까? 부동산 정책 있습니까? 말만 하는 자리 아닌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공약 이행률 얘기했고 지켜왔고 그것을 충분한 추진력을 갖추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후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믿음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후보였으면 좋겠죠. 좋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특히나 저 후보의 진정성이 대장동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부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예컨대 보십시오. 지금 김만배 씨가 뭐냐 그러냐면은 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고 삽입한 7개 조항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니 뻔한 사실 가지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국민들이 60~70%가 다 그래서 뻔히 아는 사실을 거짓말을 하는데 또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하고 끝내시죠. 네. 윤석열 후보의 과거 냉전적 사고, 과거 회귀적 사고는 안 됩니다. 미래 지향적 사고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민주당이 그렇게 후보로서 해서 그렇게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미세먼지 없어집니까? 한중간에 그 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 또 하나 문제 미세먼지요 확실히 하겠습니다. 왜? 지금 이거 탈탄소를 해야 되는데 탈원전 한다고 원전은 줄이고 석탄 발전소, LNG 발전소 가동해가지고 더 미세먼지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가박당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박성준, 최영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